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스승인 플라톤의 비판으로부터 자신의 철학을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아테네 유학을 와서 플라톤이 운영했던 아카데미아라는 학교에서 플라톤 밑에서 공부를 했죠. 10년 동안 공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년은 플라톤과 함께 아카데미아에서 교수, 즉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플라톤의 사상을 정확하고 정통하게 알고 있는 플라톤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아마 플라톤이나 제자들 중에 가장 영리하고 영특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스승의 사상의 비판으로부터 자기 철학 사상을 개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따를 때는 어떻게 보면 스승을 성실하게 스승의 사상을 계승해서 그것을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제자들이 있지요. 또 반면에 동일한 스승 밑에서 배우더라도 스승의 사상을 스승으로부터 배웠을 때 스승의 사상을 비판함으로부터 스승의 사상을 비판하고 그 비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사상을 개진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스승의 입장을 성실히 계승해서 섭렵하고 그것을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제자를 우파 제자들이라고 그러고요. 스승에게 배웠을 때 스승의 사상을 비판함으로부터 자기의 사상을 시작해서 펼쳐나가는 제자들을 좌파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좌파의 제자, 즉 플라톤 좌파의 사상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대 철학에 보면 헤겔 좌파, 헤겔 우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헤겔 좌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헤겔에게 배웠을 때 헤겔의 사상을 아주 급격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개진해 나간 제자들을 헤겔 좌파라고 그러고, 헤겔 우파라는 것은 뭡니까? 스승 헤겔에게 배우되 그 사상을 성실히 개성해서 그것을 심하고 발전시킨 제자를 헤겔 좌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아주 라디칼한 좌파 제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스승인 플라톤 사상의 비판으로부터 자신의 사상을 개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상을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본다면,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사상 중에 대표적인 사상은 이 세상과 만물을 진료와 형상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진료와 형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노래방에서 부르는 마이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쓰는 마이크 모두 다 마이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원리와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진료와 형상, 진료의 측면과 형상의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두 가지 원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진료, 그러니까 이걸 휠레라고 하고요. 휠레라고 하고요. 휠레. 다른 말로는 재료 이런 뜻입니다. 진료의 측면과 에이도스, 형상의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은 이 에이도스는 형상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기능, 속성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두 가지 차원,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휠레, 진료의 측면과 에이도스, 그죠? 형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료라는 것은 사물을 이루는
근본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안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강의안을 지금 가제본을 떠서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형태로 갖고 있는데 이게 책이죠. 일종의 강의안 책인데 이 책의 진료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재료, 종이겠죠. 종이가 진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진료라는 것은 이 사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형상이란 무엇이냐? 그 형상은 그 진료를 일정한 사물이 되게 하는 원리 내지는 속성 내지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책상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책상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그 나무로 만든 책상, 철제로 만든 책상, 플라스틱으로 만든 책상, 이런 다양한 책상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책상은 그 재료의 측면이 있고 형상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료의 측면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나무 책상은 재료의 측면은 나무, 그죠? 또 철제 책상은 철, 플라스틱 책상은 플라스틱, 이것이 진료의 측면, 즉 재료의 측면이고요. 형상의 측면은 뭐냐면 형상의 측면은 책을 보는 기능이겠죠. 책을 보는 기능, 그죠? 책을 보는 기능, 이것이 바로 형상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만을 가지고는 책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나무나 아니면 플라스틱, 철제만 갖고는 책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을 보는 기능이 있어야 책상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마이크나 노래 부르는 마이크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의 모양과 크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이것을 마이크라고 하는 이유는, 즉 진료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을 마이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기능이 같기 때문이죠. 소리를 흡수해서 증폭시켜서 소리를 크게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죠? 이것도 마이크, 저것도 마이크, 다 마이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는 감각의 경험에 의해서 파악되고 원리는 이성으로, 즉 사유로,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진료, 즉 재료는 변하는 것이지만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변치 않는 진리는 존재하죠. 변치 않는 진리는 존재한다는 면에서 그는 플라톤의 제자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잇는, 그죠? 진리는 변치 않는다. 진리는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다는 주장을 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라인에 속하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불변하는 진리는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자신의 스승 플라톤의 차이는, 플라톤에 따르면 불변하는 진리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이 플라톤이죠. 그래서 플라톤식으로 아까 그 책상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책상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나무로 만든 책상, 철제로 만든 책상, 또 뭡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책상, 이런 책상들이 존재하지요, 이 세상에는. 근데 이런 책상들이 플라톤에 따르면 다 카피, 모조품들이죠. 원형에 대한 모조품이고 그림자에 불과하지요. 그러면 진짜 책상, 오리지널한 책상 그 자체인 책상은 어디에 있나요? 이데아의 세계에 있죠. 이데아의 세계에 오리지널한 책상이라고 말하는 그 원형의 책상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 책상이 이 현상계에서 그림자로, 카피본으로, 모조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무 책상, 철제 책상, 플라스틱 책상이다. 이러한 세계관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고 이데아적 세계관이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스승의 세계관에 반대하죠. 도전장을 내죠. 천상의 세계죠. 이데아의 세계에 오리지널한 책상의 원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따르면 이 원형, 즉 그것은 형상 에이도스인데 이것은 뭡니까? 진료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진료 속에, 철제라는 진료 속에,
또 플라스틱이라는 진료 속에 책상이라는 에이도스, 형상, 즉 원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스승 플라톤에 반하여 진리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반드시 존재하고 진리가 불변한다는 관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 동의하지만 그 불변하는 진리가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에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료 속의 형상, 즉 원리, 즉 변치 않는 원형, 즉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러한 형상과 진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위 말하자면 사원인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각각의 사물은 네 가지 차원의 원인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뭐냐면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네 가지 차원의 원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진료인, 그죠? 진료인. 그 다음에 형상인, 그 다음에 작용인, 목적인. 이렇게 모든 각각의 사물들은 이 네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그 석상, 조각상, 석상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석상의 진료는 뭐겠습니까? 진료인은 뭐겠습니까? 돌이죠, 돌. 돌입니다. 돌이 있어야 석상을 만들 거니까 진료인은 돌입니다. 그래서 돌을 우리는 진료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석상을 만든 작가의 머릿속에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돌을 놓고 그 작가가 뭐죠?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내겠다는 머릿속에 구상이 있죠. 그 돌을 어떤 형상으로 각인시키겠다는 머릿속에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 형상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상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상을 만든 그 조각가의 손과 사용하는 도구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작용인이겠죠. 그리고 이 석상을 만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석상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 석상을 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조각함으로써 그 조각상을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그것이 목적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별 사물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네 가지 원인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이 바로 네 가지, 모든 각각의 사물이 가지는 네 가지 뭡니까? 원인인 것이죠.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인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집에 볼펜도 있고, 그죠? 만년필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연필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필기도구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플라스틱 볼펜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사원인설을 갖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른들은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볼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 볼펜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을 가지고 설명해 보는 거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설명한 이 사원인설에 대하여 충분한 학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책상과 철제 책상이라고 했을 때 나무나 철제는 각 책상의 특수한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책상은 모든 각각의 책상들의 보편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이렇듯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재료, 즉 진료의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원리, 즉 형상의 측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료라는 것은 각각의 사물이 가지는 특수한 측면이라면 형상, 즉 기능 내지는 속성 내지는 이 원리는 이 각각의 사물이 가지는 보편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특수와 보편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르면 특수와 보편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수 없이는 보편이 있을 수 없고 뒤집어서 보편이 없이는 특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수와 보편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지요. 즉 형상과 진료, 진료와 형상은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개라는 개, 즉 오리지널한 개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리지널한 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개라는 보편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따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삽살개, 진돗개, 똥개, 시바견, 세퍼트, 그죠? 치와와 이런 개별 개만 존재하는 것이죠. 즉 특수한 형태의 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라는 이름, 그들을 뭉뚱그려서 개라고 불렀을 때 이 개라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개라는 이름은 각각의 개별 개 속에 들어있는 보편적인 속성을 뽑아서 통칭하여 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개 속에 들어있는 보편적 속성을 우리는 개라고 이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과 그것이 실제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과 그것이 실제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사물들의 실체인 이데아가 실제로서 존재하는 사물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저 설파했던 것입니다. 즉 형상과 진료, 진료와 형상은 항상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현실의 말을 볼 때 우리는 동시에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말의 이데아를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는 말이 있을 때 말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현실의 말을 볼 때는 개별 말이 있지만 그 너머의 이데아 세계에 있는 오리지널한 말을 볼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플라톤은 본 것이죠. 그래서 이데아론은 현실의 말로 끝날 이야기를 말의 이데아라는 쓸데없는 것을 끌고 들어와서 괜한 설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허무맹랑한 이데아를 끌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현실의 말을 유심히 관찰해서 다리가 4개라든가 말굽이 있다든가 갈기가 있다든가 이러한 말 고유의 특징을 관찰해서 그것을 모아서 말이 어떤 동물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편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설명할 경우에 4발로 움직이며 갈기와 발굽이 있고 얼굴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달릴 때 쏜살같이 잘 달리고 앞다리, 뒷다리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히히히 하고 그죠? 소리를 내고 말이라는 개체 말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세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그죠? 모호한 말의 이데아를 이성으로 직시하고 통찰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논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에 이데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이라고 부르는 저 녀석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자세하게 관찰해서 그 특징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고 그렇게 개별적인
동물을 관찰해서 그 특징을 그죠 알아내고 그것을 통칭하여 말이라고 정리하고 말이라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더 건설적이고 더 유익하고 더 생산적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관찰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천문, 기상, 동물, 식물, 지구 등 모든 것의 특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에서 추출한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함으로써 세계를 파악하고자 한 학문, 즉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을 창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의 창시자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만학의 시조, 그러니까 천문학, 기상학, 동물학, 식물학, 지구과학 모든 그죠 생물학 이 만학의 그죠 시조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학문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규명해낸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재밌는 그 사안이 뭐냐 하면요. 돌고래가 포유류라는 것을 그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알아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돌고래는 바다에 살지만 아기에게 젖을 주는 행동 때문에 돌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 말과 사자와 개와 같은 포유류라는 사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발견해낸 것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는요, 돌고래가 물에 산다고 물고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돌고래를 아주 찬찬히 관찰해 보니까 돌고래가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운다는 사실을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젖으로 그저 새끼를 키우는 동물이 포유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고래가 포유류라는 사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발견해낸 것이죠. 만약 플라톤처럼 생각하면요, 진정한 의미의 돌고래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이데아를 알아내서 돌고래를 이해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돌고래나 여러 가지 고래들은 카피적 뭡니까? 그림자고 모조품이고 진정한 오리지널한 돌고래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의 사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연과학이라는 학문의 분야를 창조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돌고래가 포유류라는 것을 최초로 알아냈던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